119죠! 빨리 좀 와주세요! 집에 불이 났어요! 강도가 우리 엄마 아빠를 찌르고 불을 질렀어요! 제발 우리 부모님 좀 살려주세요! 걸규에 가까운 비명. 사고로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아들 강민호의 처절한 신고 전화에 강남 일대는 비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불길을 뚫고 수습된 부부의 시신은 불에 타기 전 이미 누군가에게 수십 차례 난도질당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집 밖에서 속옷 차림으로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하던 유학생 아들 강민호.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도가 휘두른 칼에 부모님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됐는데 왜 아들의 몸에는 흔한 찰과상 하나 없었을까요? 잠시 후 병원에서 발견된 아들 몸에 생긴 상처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수백억 자산가 부모를 나체로 찌른 페르나, 지옥을 설계한 아들의 소름 돋는 연극,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사건의 기록을 들여다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994년 월드컵 예선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강남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삐삐를 허리춤에 차고 돌아다녔고 공중전화 앞에는 늘 줄이 늘어서 있었죠. 누구나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믿었던 시대. 그 시대의 한복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는 유독 눈에 띄는 고급 빌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높은 담벼락에 둘러싸인 2층 건물. 넓은 정원에는 사철 푸른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밤이면 은은한 조명이 담장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이라고만 해도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한약재 사업으로 100억대의 자산을 일군 강 회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강남 한복판에 저 정도 집을 올린 사람, 동네에서 그를 모르는 이가 없었죠. 그의 아내 역시 남편 못지않게 부지런하고 알뜰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뒤에서 묵묵히 받쳐온 내조의 여왕이라는 평이 자자했습니다. 두 분은 매일 저녁이면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강 회장은 늘 녹차를, 아내는 보리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한 주민은 그때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저 댁은 참 화목해 보였어요. 밤마다 정원에 불이 켜져 있으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부러웠죠, 솔직히. 100억대 자산가의 단란한 저녁 풍경. 누가 봐도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 5월 19일 새벽 4시 삼성동의 그 조용한 골목에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 회장의 빌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2층 창문을 뚫고 하늘로 솟구쳤고 검은 연기가 새벽 어둠을 뒤덮었습니다. 유리창이 폭발하듯 깨져나갔습니다. 불씨가 정원 잔디 위로 흩뿌려졌고 열기가 담벼락 너머까지 번졌습니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빌라 전체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열기가 대원들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하나둘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잠시 맞은편에 살던 주민 한 사람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자다가 펑 하는 소리에 놀라서 뛰쳐나왔는데 하늘이 벌겋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가스 폭발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불이 엄청났습니다. 배원들은 필사적으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물줄기가 화염을 덮었고 뜨거운 수증기가 새벽 공기와 뒤엉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기가 거치고 대원들이 2층 안방에 진입한 순간 모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침대 곁 바닥에 두 사람이 나란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빌라의 주인 강 회장 부부 두 사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길에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화재 참사,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수습하던 감식반원 한 명이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동료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몸에서 화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깊은 상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군데. 불에 타기 전에
이미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화재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뒤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불을 지른 겁니다. 당시 현장 감식을 지휘한 수사관은 후일 이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화재 현장은 많이 가봤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연기 속에서 그 상흔을 확인한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불이 아니구나. 누군가 이 불 뒤에 숨어 있구나. 바로 느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임교상 형사는 안방을 천천히 들어봤습니다. 그의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사이로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건 이런 현장에서 맡게 되는 종류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위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냄새가 하나 더 겹쳐 올라왔습니다. 진한 오렌지 향수. 새벽 4시 두 사람이 숨을 거둔 그 방에서 향수 냄새라니. 누군가 일부러 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감추려 했던 걸까요? 형사는 빌라 내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높은 담벼락에는 외부에서 넘어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현관문과 후문, 창문까지 모든 출입구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금고는 열려 있었지만 안에 현금 다발과 귀금속은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 구조, 안에서는 아무도 나간 적 없는 현장. 그런데 두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어떻게 이 안에 있었던 걸까요?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 현장의 특이점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금품을 전혀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향수로 현장의 냄새를 덮으려 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의 소행이 아닙니다. 이 집의 구조를 알고 있는 면식범의 행동 패턴이에요. 임교상 형사는 장갑을 낀 손으로 턱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천천히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형사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정원 잔디 위에 한 사람이 담요를 두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나온 사람, 강 회장 부부의 장남 강민호. 미국 유학 중이었다가 며칠 전 갑작스럽게 귀국한 23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강도가 들어 부모님을 해치고 불을 질렀다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들의 슬픔, 누구도 그 눈물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교상 형사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대곡대 자산가의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금고의 돈은 한 푼도 안 가져갔습니다. 모든 출입구는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만 멀쩡히 살아나왔습니다. 형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날 새벽 불길이 삼킨 건 이 빌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길 속에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나온 사람, 강민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머리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 온몸에서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고 울었습니다. 강도가 들었어요. 복면을 쓴 남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부모님이 말끝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가 등을 토닥이자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23살,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던 유학생, 대곡대 자산가의 장남,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 아들이 하룻밤 사이에 부모를 모두 잃은 겁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척들은 강민호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민호야, 민호야. 삼촌은 병원 복도에서 주먹으로 벽을 쳤고 이모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강 회장 부부의 오랜 지인도 달려와 한마디 했습니다. 강 회장이 얼마나 아들을 아꼈는데요. 민호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부모 눈앞에서 당했는데.
당시 이 소식을 접한 이웃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마침 한국에 와 있었대요. 그나마 아들이 살아서 다행이라고 다들 그랬어요. 누구도 이 청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눈앞에서 부모를 잃은 23살짜리 아들, 그 눈물을 의심한다는 건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인 형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형사는 그날 오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민호를 위로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응급실 커튼 너머에서 강민호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슬퍼 보였습니다. 그런데 형사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강민호의 손. 울면서도 그의 손가락은 침대 시트에 오를 하나하나 뜯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범죄 현장을 밟아온 형사에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보였습니다. 초조함.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특유의 손짓이었습니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 후배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아무리 그래도 자기 부모를 상대로 그런 짓을 하겠어요? 23살짜리가. 제 눈엔 걔가 진짜 슬퍼 보이던데요. 민 형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의 모순점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첫째,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벼락을 넘은 흔적도, 자물쇠를 따고 들어온 흔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출입구가 안에서 잠겨 있었죠. 강도가 들어왔다면 도대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간 걸까요? 둘째, 금품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금고 안에 현금, 부인의 장롱 속 보석함, 거실에 고가 도자기까지 하나도 빠진 게 없었습니다. 100억대 자산가의 집에 든 강도가 수억 원어치 금품을 코앞에 두고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셋째, 강민호의 화상이었습니다. 2층 전체가 불을 휩싸였는데 이 청년은 머리에 가벼운 화상만 입고 빠져나왔습니다. 옷도 거의 멀쩡했습니다. 러브약 전문가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화점에서 가까울수록 피해가 커야 정상입니다. 같은 층에 있던 사람이 저 정도 경미한 화상만 입고 탈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정도라면 불이 나기 전에 이미 밖에 나와 있었거나 불이 난 직후 곧바로 빠져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불이 나기 전에 이미 밖에 있었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 형사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심은 짙어지고 있었지만 아직 단정 짓기엔 이른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민호를 치료한 담당 간호사가 형사를 찾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간호사는 형사를 보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그 환자분 몸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저 이걸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있었는데 형사님한테는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강민호의 몸에서 발견된 것, 그것은 불이 남기는 종류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최 간호사는 그날 새벽 응급실 당직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이송되어 온 청년의 치료를 맡게 되었습니다. 강민호,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온몸에서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침대 위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23살 청년, 최 간호사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머리 쪽을 확인했습니다. 피가 꽤 많았습니다. 상처가 깊은 줄 알았습니다. 거지를 적셔 머리카락 사이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1장, 2장, 3장. 거즈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닦으면 닦을수록 이상했습니다. 피는 많은데 두피에 상처가 없었습니다. 베인 곳도 없고 찢어진 곳도 없었습니다. 4장째 거즈를 적시면서 최 간호사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 피는 이 사람 것이 아니다. 3년차 응급실 간호사의 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최 간호사는 머리 치료를 마치고 전신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팔,
가슴, 배, 등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쪽으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오른쪽 종아리 바깥쪽 최 간호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 이상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돌에 대거나 긁힌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둥그런 형태로 깊이 찍혀 있었고 위아래로 뚜렷한 아픈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 간호사는 온갖 종류의 상처를 봐왔습니다. 화상, 자상, 타박상, 교통사고 골절까지. 하지만 이건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빨 자국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빨 자국. 그것도 장난으로 깨문 게 아니었습니다. 칼점이 뜯길 정도로 깊고 온 힘을 다해 물어뜯은 흔적이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린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종류의 자국이었습니다. 최 간호사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순간 최 간호사는 고개를 들어 강민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까지 울고 있던 강민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물은 그대로였지만 눈동자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최 간호사가 자신의 종아리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겁니다. 그리고 최 간호사가 아무것도 묻기 전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거요? 불피하다가 어디서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어서.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해명하는 사람. 최 간호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는 이어서 담요를 끌어당겨 다리를 덮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최 간호사의 눈에는 상처를 감추려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저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최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 위치를 안내했습니다. 강민호는 담요를 두른 채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강민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간호사는 혹시 안에서 쓰러진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화장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최 간호사는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강민호는 세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에 묻어있던 피가 물과 함께 붉은 줄기를 그리며 배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머리에 묻은 피를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간호사를 진짜 얼어붙게 만든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물기를 대충 닦고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입꼬리를 내리고 미간을 찌푸리고 눈에 힘을 주고 물상을 만들었다가 풀었다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연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슬픈 표정을. 최 간호사는 소리가 나올까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본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없었고 솔직히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인 형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최 간호사는 형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형사를 복도 끝으로 끌고 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부 쏟아냈습니다. 두피에 상처 없이 묻어있던 피, 종아리에 이빨 자국,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둘러대던 입, 담요로 감추려던 다리, 그리고 화장실 거울 앞에서 울상을 연습하던 그 모습까지. 인 형사는 듣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 형사는 곧바로 감식반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종아리 치은 정맥 감식과 머리에서 채취한 혈흔 분석을 동시에 의뢰했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의 피는 O형, 강민호는 A형, 강 회장의 혈액형이 바로 O형이었습니다. 아들의 머리에 아버지의 피가 묻어 있었던 겁니다. 종아리의 치유는 강 회장의 치과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치아 배열, 치간 간격, 물린 깊이까지 전부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이빨 자국이 의미하는 것을 형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아들의 다리를 물었던 겁니다.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이빨로 남긴 유일한 증거, 범인이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민 형사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수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도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3살 유학생 강민호는 대체 어떤 인간이었던 걸까요? 그 화려하고 반듯한 겉모습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강민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이 청년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추적한 겁니다. 강민호는 미국 동부의 한 대학에 경영학과로 입학했습니다. 아버지가 1년 등록금과 생활비로 보내준 돈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90년대 초반 5천만 원이면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강남의 부잣집 아들, 미국 대학의 경영학도 겉으로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확인한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민호는 대학 근처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석부에는 빈칸이 이어졌고 담당 교수는 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학교 한국인 유학생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민호 형을 학교에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입학 첫 주에 오리엔테이션에서 한 번 봤고 그 뒤로는 기숙사에서도 캠퍼스에서도 마주친 기억이 없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찾아간 곳은 강의실이 아니었습니다. 애틀랜틱 시티, 미국 동부 최대의 카지노 도시였습니다. 강민호는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소소하게 즐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블랙잭 테이블에 앉으면 한 판에 수백만 원씩 걸었습니다. 이기면 더 크게 걸었고 지면 본전을 찾겠다며 판을 키웠습니다. 새벽까지 테이블을 떠나지 않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딜러가 바뀌어도 강민호는 자리를 떼지 않았습니다. 눈이 충혈된 채로 칩을 밀어넣고 또 밀어넣었습니다. 전형적인 도박 중독자의 패턴이었습니다. 돈은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준 5천만 원은 단 2달 만에 카지노 테이블 위에서 증발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등록금이 올랐어요. 돈이 좀 더 필요해요. 아버지, 차가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와요. 아버지, 이번 학기 교재비가 생각보다 비싸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도박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처음에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미국 물가가 비싸니까, 유학 생활에 돈이 드니까 하며 선뜻 송금을 해줬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그런데 요구하는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한 달에 2-3번씩 돈을 보내달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 회장의 오랜 사업 동료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강 회장이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이 많이 어둡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속이 상한다고, 보내준 돈이 벌써 2억이 넘었다고 한숨을 쉬더군요. 그 양반이 원래 내색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2억 원. 90년대 초반 2억 원이면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 전부 카지노 테이블 위에서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강민호의 도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도 모자라 현지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빚은 수억 원대로 치솟았습니다. 북촉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협박도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잠을 잘 수 없었고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큰일 났어. 돈을 갚지 않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강민호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3억만 보내주세요. 이번만. 제발 이번 한 번만요. 참어. 강 회장은 폭발했습니다. 이 자식아, 네가 거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돈이 어디로 가는 건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의 성적표를 직접 학교에 요청해 확인했고 학교 담당자에게 출석 현황도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수업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카지노에 드나든다는 소문까지 전부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강 회장은 전화기 너머로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은 한 푼도 안 보낸다. 당장 한국으로 들어와. 안 들어오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호적에서 파인다는 건 아들 자격을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00억대 자산의 상속권을 잃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수억 원의 빚에 쫓기고 있던 강민호에게 아버지의 유산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길이 막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강민호에게 부모란 돈을 가져다 주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존재가 돈줄을 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주변 지인은 귀국 직전의 강민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리노가 한국 가기 전에 한번 만났는데 눈빛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무섭다기보다 차갑다고 해야 하나? 감정이 없는 것 같았어요. 1994년 5월 중순, 강민호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순순히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처음부터 전혀 다른 목적을 품고 귀국한 겁니다. 그리고 귀국 사흘 후, 그날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인용서는 강민호의 귀국 이후 행적을 시간 단위로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사흘간의 기록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귀국 첫째 날, 강민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엎드렸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한숨이 나왔을 겁니다. 2억이 넘는 돈을 카지노에 날린 아들. 그래도 아들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아버지는 결국 아들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니까요. 자식이 무릎을 꿇고 빌면 아무리 화가 나도 등을 돌릴 수 없는 게 부모입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 부부는 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한 점 한 점 발라서 아들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와인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고생 많았다. 이제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 세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 위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하지만 그 식탁에 앉아 웃고 있던 강민호의 머릿속에는 이미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강민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에게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친구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용산의 한 등산용품 매장, 사냥용 칼 한 자루를 구입했습니다. 길이 15cm, 손잡이를 쥐어보고 무게를 가늠하고 칼날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날이 서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점원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손님이 칼을 고르는 게 좀 이상했어요. 보통 등산칼 사는 분들은 가볍고 작은 걸 찾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날이 길고 묵직한 걸 골랐어요. 등산용이 아니라 사냥용 칼이었거든요. 그리고 고르는 내내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강민호는 칼을 가방 깊숙이 넣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방 옷장 안쪽, 겨울 코트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옷장 안에 사냥용 칼을 숨겨놓은 채로요. 셋째 날, 낮, 강민호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어머니가 깎아준 과일을 먹고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나중에 복원한 강민호의 수첩에는 이날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 2줄. 새벽 3시. 옷. 수사팀은 처음에 이 메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전모가 밝혀진 뒤에야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3시 삼성동 빌라는 고요했습니다. 강민호는 자기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장을 열고 코트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한 올의 실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옷에 흔적이 묻으면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나체였습니다. 23살 청년이 그런 계산까지 했다는 겁니다. 왼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나무바닥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벽 쪽으로 붙어서 한 발짝씩 천천히 옮겼습니다. 안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함께한 부부. 아들이 돌아왔다고 좋아하며 갈비찜을 해준 어머니.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와인을 따라준 아버지. 강민호는 먼저 잠든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민호는 잠든 아버지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 회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사람의 정체를 알아챘을 겁니다. 그리고 강민호가 아버지에게서 몸을 일으켜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에게로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쓰러져 있던 강 회장이 움직였습니다. 이미 의식이 끊어져 가고 있었을 겁니다. 시야도 흐려지고 몸에 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이 아들이 다음으로 향하는 곳이 아내라는 것을. 강 회장은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아들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이 뜯길 정도로 깊이 죽어가면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기에 이빨로 매달린 겁니다. 아내에게만은 가지 못하게. 하지만 강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둘 때까지. 감 회장의 손이 축 늘어지고 이가 다리에서 풀렸습니다. 강민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어머니에게.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도합 80에서 100여 차례. 차마 인간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행위였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은 보통 서너 차례에 그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 사람당 40회 이상입니다. 이것은 분노나 충동이 아닙니다. 상대의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겁니다. 극도로 냉정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행위입니다. 범행을 마친 강민호는 욕실로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부모를 두고 샤워기 아래에서 몸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준비해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2층 안방에 불을 질렀습니다. 모든 흔적을 태워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일부러 가벼운 화상을 입힌 뒤 밖으로 뛰쳐나가 신고를 했습니다. 강도가 들었어요. 부모님이 울면서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연습한 바로 그 울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확보한 인 형사는 마지막 단계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민호를 취조실로 불러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인 형사는 강민호를 취조실로 불렀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취조실은 좁았습니다. 네모난 철제 책상 하나, 의자 2개, 벽에 걸린 둥근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공간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콧물이 흘렀습니다. 인 형사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30초, 1분, 2분. 형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상황을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강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키가 큰 남자들이 들어와서 다짜고짜 칼을 휘둘렀고, 저는 부모님을 구하려다 화상을 입고 겨우 탈출했습니다. 부모님을 구하려다. 띵영사는 그 말을 수첩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강민호의 눈을 똑바로 봐십니다. 부모님을 구하려고 했다고 했죠. 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형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40여 차례씩 칼에 찔렸어요. 도합 80에서 100차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형사는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몸에는 방어흔이 하나도 없어요. 범인과 맞서 싸웠다면서 긁힌 자국 하나, 멍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강민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인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십니다. 강민호의 오른쪽 종아리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선명한 이빨 자국. 형사는 그 사진을 강민호 앞에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강민호의 시선이 사진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이빨 자국이에요. 치과 기록이랑 완벽하게 일치해요. 형사는 사진 위에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당신 다리를 문 거예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가지 못하게 죽어가면서도 아내를 지키려고 당신 다리에 매달린 거예요. 형사는 강민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너를 잡으려고 남긴 마지막 증거야. 취조실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사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음이 멈춰 있었습니다. 눈물도 흐느낌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고 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두 눈,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형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무시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자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백에는 후회도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한두 번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 번 찔렀어요? 단민호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나를 실패자 취급했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했죠. 그 순간 부모가 아니라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처럼 보였습니다. 장애물.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장애물이라고 부르는 23살의 입. 형사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범행 직후에 어떤 기분이었어요? 강민호의 대답은 취조실에 있던 모든 수사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그 돈은 다 내 것이 될 테니까요. 속이 시원했다. 부모를 도합 80여 차례 찌르고 나서 한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인 형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20년 넘게 흉악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런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강민호의 본성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범행이 벌어졌던 2층 안방. 검찰은 인형을 놓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게 했습니다. 강민호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인형 위에 서서 칼을 휘두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설명하듯 담담하게.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현장 밖에서 지켜보던 주민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가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움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주위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수사관은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의자는 마치 남의 일을 대하듯 덤덤했다.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계획이
어디서 틀어졌는지를 고민하는 눈치였다. 이것이 효자의 가면 뒤에 숨어있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부모의 장례식에서 통곡하며 친척들의 동정을 산 것도 연기였고, 병원 침대에서 눈물을 흘린 것도 연기였고, 형사 앞에서 피해자인 척한 것도 전부 연기였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연습한 울상.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둘러대던 해명. 피를 서둘러 씻어내던 행동.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한편의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극의 막은 내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불에 타버린 2층 안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은 뜻밖의 유품을 발견했습니다. 남회장의 수첩이었습니다. 화염이 방 전체를 삼켰지만 침대 옆 서랍장 안쪽에 놓여있던 수첩은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모서리가 그을려 있었고 표지의 가죽은 뒤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쪽은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그리고 옆에 짧은 메모. 3월 21일 300만 원. 민호 교재비. 4월 5일 500만 원. 민호 생활비. 5월 3일 1000만 원. 민호 차수리. 한 줄 한 줄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보내달라는 대로 보내달라는 만큼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보내준 돈. 전부 카지노 테이블 위에서 사라진 돈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때마다 아들의 말을 믿고 싶었던 겁니다. 교재비라니까 교재비인 줄 알고, 차 수리비라니까 차 수리비인 줄 알고. 아버지는 아들의 거짓말을 속은 게 아니라 속아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수첩을 넘기자 더 가슴 아픈 기록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에 적은 것으로 보이는 메모였습니다. 잉크색이 다른 걸 보면 다른 날 적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호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너를 믿는다. 당당하게 네 실력으로 일어서라. 아버지는 아들이 도박에 빠져 2억이 넘는 돈을 날린 걸 알면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첩 뒷장에는 사업자금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항목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국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수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마련해 둔 상태였습니다. 포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소리를 쳤던 그 아버지가 뒤에서는 아들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첩과 함께 발견된 물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서랍장 안쪽에서 나온 검은 가죽 케이스. 열어보니 만년필이 들어있었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포장지에 가격표가 붙어있는 채로 사건 당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네려 했던 선물로 추정되었습니다. 새 출발을 축하하며 주려고 준비한 겁니다. 하지만 그 만년필은 아들의 손에 쥐어지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들의 범행을 기록하는 증거품 목록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끝내 아들에게 닿지 못한 겁니다. 수첩을 읽은 수사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수사관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수첩을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걱정이 된 거였어요. 한 줄 한 줄에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우리 팀원 중에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부검 과정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가슴 아픈 사실도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어머니의 상처 부위를 분석한 법의학팀이 특이점을 발견한 겁니다. 어머니는 칼에 찔리는 그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두 팔로 가슴을 감싸 안은 채 고개를 돌린 자세. 법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자세는 공격자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는 본능에서 나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식의 손에 죽는다는 사실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면서 아들의 다리를 물어
증거를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죽어가면서 아들의 얼굴을 외면했습니다. 같은 순간 두 부모의 마지막 반응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사건 이후 친척들의 증언은 강민호라는 인간의 두 얼굴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강민호는 실신할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지켰어야 했는데, 내가 옆에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못했을까?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친척들은 그를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강민호의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호야, 네 잘못이 아니다. 힘내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잃은 불쌍한 아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수감된 후에 강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면회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재산이랑 유산은 어떻게 됐어요? 부모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충분해요. 좋은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데 완성도 아니었습니다. 30분 면회 시간 동안 오직 돈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장례가 어떻게 치러졌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유골이 어디에 안치되었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해둔 창업 자금이 어떻게 되었는지만 궁금해했습니다. 연애를 다녀온 친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장례식에서 그렇게 울던 게 다 연기였다는 걸. 저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부모가 없었어요. 돈만 있었던 거예요. 친척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강민호는 2명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던 효자의 얼굴과 감옥에서 재산을 묻던 범인의 얼굴. 두 얼굴 사이 어딘가에 진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얼굴은 처음부터 가면 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법정이 그 가면의 무게를 져야 할 차례였습니다. 1995년 서울지방법원. 강민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권청석은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친척들, 이웃들, 그리고 사건을 처음부터 취재해온 기자들까지. 강 회장의 작은아버지는 앞줄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강민호의 뒷모습에 꽂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도박빚과 유산 독점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칼을 구입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나체로 범행에 임하는 등 극도로 계획적이었으며 잠든 부모를 각각 40여 차례, 도합 80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생명을 앗아간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방화까지 저질렀다. 재판장은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아버지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아들의 다리를 물어 마지막 증거를 남겼다. 이는 이 사건의 잔혹성과 비인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반청석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 법정에서 울음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형이 네 아버지가 얼마나 널 아꼈는데. 법원 경비가 제지했지만 울부짖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강민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눈물도 탄식도 항변도 없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 순간에도 이 사람은 아무런 감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조차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를 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었어요. 피고인에게서 한 번도 진심 어린 반성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인데 이건 변호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건에는
아이러니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민호가 그토록 원했던 100억대 유산,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면서까지 손에 넣으려 했던 그 돈, 단 한 푼도 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법에는 상속 결격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의로 피상속인의 생명을 앗아간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강민호는 부모를 죽임으로써 상속권 자체를 영원히 잃어버린 겁니다. 부모를 죽인 이유가 돈이었는데 부모를 죽였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100억 원의 유산은 전액 남은 친척들에게 분배되었고 상당 부분은 장학금과 사회복지기금으로 기부되었습니다. 강민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독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수감 후 강민호는 한때 종교에 귀의하여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도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수감자들의 증언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왜 잡혔는지를 후회하는 거예요. 불을 지르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썼어야 했다고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면회 때마다 유산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강민호는 현재 대한민국 최장기 미집행 사형수 중 한 명입니다.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1997년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민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도소 어딘가에서 살아 있습니다. 부모를 죽이고도 30년을 더 살고 있는 겁니다. 갈비찜을 해주던 어머니도 창업 자금을 마련해주던 아버지도 이 세상에 없는데 그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아들만 살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3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돈이란 대체 무엇이길래 무엇이 23살 청년을 괴물로 만든 걸까요? 도박이었을까요? 탐욕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 안에 있던 어둠이었을까요? 오늘의 사건 기록 어떠셨나요? 혈륜을 저버린 아들 강민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 아들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죽이는 괴물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식을 올바른 길로 돌려놓으려 했던 눈물겨운 부성이었을까요? 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며 세 가지 큰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물질이 천륜을 앞서는 순간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이며, 둘째는 소통 없는 일방적인 압박이 삐뚤어진 탐욕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무리 나체로 범행하며 불을 질러도 아버지가 남긴 이빨 자국처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정의의 실현입니다. 수백억의 유산보다 더 소중했던 건 아버지가 수첩에 적어내려갔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물질적 풍요가 결코 마음의 허기를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돈 때문에 인간성을 포기한 이 비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잊어서는 안 돼 또 다른 사건의 기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빼어난 미모, 교양 있는 말투, 세상은 그녀를 천사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머물다 간 자리엔 오직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사랑한다던 두 남편의 의문사, 어머니와 오빠의 갑작스러운 실명, 호의를 베푼 지인들의 집을 삼킨 의문의 화마까지. 누나 옆에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녀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핀과 치명적인 약물,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대한민국 범죄 사상 최초 사이코패스 지수 40점 만점.
오늘 밤 우리는 그 아름다운 미소 뒤에 숨겨진 잔혹한 악마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려 합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사건의 기록을 들여다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2월에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차가운 정적을 깨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며칠 밤을 지새운 듯 초췌한 몰골에 떨리는 손길. 그는 마치 거대한 악령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듯 연신 뒤를 살피며 형사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믿기 힘든 고백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제발 우리 누나 좀 조사해 주세요. 우리 누나 주변 사람들이 다 죽거나 눈이 멀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이런 엽기적인 제보를 마주한 형사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보자가 지목한 여인은 당시 29살의 어민숙. 경찰 전산망에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범죄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2번이나 남편을 잃은 가련한 미망인이었죠. 주변의 평판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병든 남편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시력을 잃은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눈까지 기증하겠다고 울먹이던 현대판 심청이자 천사로 불리던 여인이었으니까요. 형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봐요. 당신 누나는 지금 가족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효녀로 소문이 자자한데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자 남동생은 책상을 내리치며 절규했습니다. 그게 다 연극이라고요. 누나 곁에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눈이 멀거나 죽어나 가요. 매형 둘이 죽었고 지금 우리 엄마랑 형도 앞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형사님,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동생의 눈빛에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생존을 향한 절박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일순간 날카로워졌죠.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가혹하고 필연이라기엔 너무나 잔혹한 가족사의 비극. 경찰은 즉시 어민숙 주변 인물들의 병원 기록과 보험금 수령 내역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수사팀 전체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회되는 모든 기록이 하나의 점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민숙이 가입한 수십 개의 보험 상품,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녀의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현금대, 가족들이 시력을 잃고 생명을 잃어갈 때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비정상적으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민숙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지으며 남편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했다는 겁니다. 그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음 사냥을 위한 정교한 리허설이었을까요? 수사팀은 그녀의 흔적을 쫓아 강남의 한 고급 호텔로 출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그녀의 모습은 형사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할 여인은 수백만 원어치의 명품 쇼핑백에 둘러싸여 여유롭게 와인을 즐기고 있었죠. 경찰이 들이닥치는 순간에도 그녀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나긋나긋하고 품격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형사들이 들이민 것은 그녀의 완벽한 각본을 찢어밟게 증거였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주변에서 벌어진 10여 건의 의문사와 사고들, 그 비극의 연쇄고리 속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피해자가 아닌 가장 잔혹한 설계자였던 겁니다. 남동생의 제보로 시작된 이 작은 균열은 곧 대한민국 범죄 사상 가장 차갑고도 기괴한
악마의 실체를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형사들이 그녀의 과거를 한 겹씩 벗겨낼 때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첫 번째 희생자의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과연 그녀가 가장 먼저 자신의 손으로 빛을 꺼뜨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구보다 그녀를 믿었고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했던 그 남자는 왜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화려한 강남의 삶, 그 호사스러운 무대에 막을 올리기 위해 치러야 했던 첫 번째 제물은 누구였을까요? 수사팀이 거슬러 올라간 시간의 끝에는 한때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고 또 신뢰했던 첫 번째 남편 이 씨가 서 있었습니다. 2000년 5월 신혼의 단꿈이 가득해야 할 집안에는 차가운 적막만이 감돌고 있었죠. 남편 이 씨는 건장한 체격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민숙과 가정을 꾸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남편이 아내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든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달콤한 휴식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입구였습니다. 어민숙은 수면제에 취해 의식을 잃은 남편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고 예리한 도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날카롭게 갈아낸 핀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에 달고 소독까지 마친 그 핀으로 남편의 양쪽 눈을 망설임 없이 찔렀습니다. 수정체를 관통하는 그 끔찍한 감각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겠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일말의 동요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남편이 마주한 것은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여. 인수가 불 좀 켜봐. 남편의 절규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어민숙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잃은 듯 오열하며 남편을 껴안았죠. 병원으로 실려간 남편을 본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각막 손상과 감염. 결국 이 씨는 양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실명한 뒤 그 집안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고들이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급기야 주방용 칼이 남편의 배에 깊숙이 박히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어민숙은 경찰과 보험사에 남편이 시력을 잃고 우울증에 빠져 자해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편 곁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서럽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수사 과정에서 형사들이 밝혀낸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을 기어가는 남편의 등 뒤에서 어민숙은 아주 차분한 표정으로 보험 약관의 깨알 같은 글씨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그녀가 작성한 가계부와 메모를 통해 범행 직후 보험금 지급 규정을 꼼꼼히 체크하며 수령액을 계산해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결국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가학적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낸 남편 이 씨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건장했던 청년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신이 되어 실려 나가는 순간에도 어민숙은 영정사진을 붙잡고 통곡하며 주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연극의 대가는 달콤했습니다. 그녀의 계좌에 2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이 입금된 것이죠. 사람들은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다 떠나보낸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를 뒤로한 채
그녀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녀는 남편의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성형외과를 찾아가 코 수술을 예약하고 명품관에서 가방을 쓸어 담았습니다. 차별의 슬픔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행위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의 목숨을 팔아 얻은 그 돈들이 그녀의 옷장을 채우고 그녀의 얼굴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미 수억 원의 돈을 손에 넣은 그녀가 왜 멈추지 않았던 걸까요? 첫 번째 남편의 목숨값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무렵 그녀는 이미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대담하고 더 빠른 속도로 누군가의 삶을 잠식해 들어갔죠. 그녀가 새롭게 선택한 사냥감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남편의 무덤가에 핀 꽃이 채 시들기도 전 그녀는 다시 한번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백의 드레스 아래에는 이미 다음 희생자를 정조준한 날카로운 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결혼식. 그 축복의 종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장례식을 알리는 예보였다는 사실을 당시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지 불과 몇 달이 지났을까요? 남편의 무덤에 흙이 채 마르기도 전이었죠. 어민숙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만난 두 번째 남편 임씨는 건장한 체격에 성격까지 호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사별의 슬픔을 딛고 다시 행복을 찾으려는 어민숙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임씨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그 아름다운 여인이 사실은 피냄새를 맡고 찾아온 굶주린 포식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처음엔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민숙은 혐오양처의 전형이었죠. 남편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유통기한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임씨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인수가 요즘 눈이 자꾸 침침해.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여. 남편의 이 한마디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을까요? 어민숙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첫 번째 남편 때 써먹었던 그 끔찍한 시나리오가 다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수법은 첫 번째 남편 때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죠. 늦은 밤 남편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정신없이 고다 떨어진 사이 그녀는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날카로운 핀을 꺼내들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경험에서 우러나온 능숙함이 엿보였죠. 불꽃에 달궈진 차가운 금속 끝이 남편의 안구를 파고드는 순간 어민숙은 아마도 입금될 보험금의 액수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날 눈을 뜬 임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하지만 그 비명을 가장 먼저 덮어버린 건 어민숙의 절규였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이를 어쩌면 좋아. 그녀는 병실 복도에서 주저앉아 통곡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그녀의 눈물에 속아 넘어갔죠. 남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녀를 보며 병원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저런 여자가 어딨어? 천사가 따로 없네. 하지만 훗날 임씨의 가족들이 형사들에게 털어놓은 증언은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 임씨의 시댁 식구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죠. 인숙이는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병원에서 고통스러워할 때도 밤을 새우며 곁을 지켰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민숙이가 지키고 있는 날이면 아들의 상태가 꼭 나빠지는 겁니다. 갑자기 몸에 경련이 일어난다거나 상처 부위가 골마 터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녀의 간호는 돌봄이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어민숙은 실명한 남편이 빨리 죽지 않자 더욱 가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상처 부위를 오염시키거나 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편을 화장실 창문 밖으로 밀어버리는 식으로 추락사고를 위장했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은 현장 검증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임 씨가 추락했던 화장실 창문의 높이와 위치가 앞을 못 보는 환자가 실수로 떨어지기엔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던 겁니다. 누군가 등 뒤에서 강한 힘으로 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각도였으니까요. 결국 임 씨는 재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급성 중독과 추락에 의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민숙은 또다시 실신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런 며느리가 가여워 너라도 살아야지 라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건넨 위로의 말들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민숙은 남편의 사망보험금 수억 원을 챙겨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 남겨진 건 건장했던 아들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노부모와 외문투성이인 죽음뿐이었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더 기괴한 사실은 그녀의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죽고 보험금이 들어온 그날,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남편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을까요? 아니면 시댁 식구들을 챙겼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압구정의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천만 원어치의 옷과 가방을 쇼핑하고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체크인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생명은 그저 명품백 하나, 성형수술 한 번과 맞바꿀 수 있는 전표에 불과했던 겁니다. 당시 그녀를 목격했던 호텔 관계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려했어요. 매일 아침 성형외과를 들렀다가 오후엔 쇼핑을 즐겼죠. 말투는 어찌나 교양 있고 나긋나긋하던지 다들 대기업 가문의 자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완벽한 연기, 그리고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 어민숙은 그렇게 타인의 목숨을 떼감 삼아 자신의 화려한 불꽃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 2명을 죽이고 얻은 그 엄청난 돈들이 불과 몇 달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사치벽은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새로운 돈줄이 절실해졌죠. 이제 남남이었던 남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보험을 들어줄 남편도 죽일 남편도 없었죠. 그렇다면 그녀의 다음 시선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욕망의 눈이 먼 괴물은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먹잇감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서늘한 시선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울타리, 바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피를 나눈 오빠를 향해 천천히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집안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족들은 어떤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가 건네받은 석류주스 안에는 어떤 끔찍한 진실이 녹아 있었을까요? 가장 가까운 핏줄조차 현금 인출기로 보이기 시작한 순간 그 집안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2명의 남편, 그들의 목숨과 맞바꾼 거액의 보험금은 어민숙의 화려한 드레스와 코, 성형 수술비로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용할 남편은 없었죠. 그렇다면 그녀는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욕망에 굶주린 괴물은 이제 담장 너머가 아닌 자신의 안방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이름, 바로 어머니와 오빠였습니다. 2002년 11월에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어민숙은 평소보다 더 살갑고 상냥한 딸의 모습으로 친정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빛이 감도는 석류 주스 한 병이 들려 있었죠. 엄마, 이거 몸에 정말 좋은 거래. 내가 특별히 챙겨왔어. 어머니는 딸의 기특한 마음에 환하게 웃으며
그 주스를 받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맛 뒤에는 치명적인 수면제가 녹아 있었습니다. 주스를 마신 어머니가 깊은 잠에 빠져들자 어민숙의 표정은 순식간에 지워졌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익숙하게 날카로운 바늘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바늘 끝이 어머니 눈동자를 향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바늘이 어머니의 안구를 파고드는 그 끔찍한 감각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겠지만 어민숙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이 확실하게 시신경을 파괴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비명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내 눈이 안 보여. 하지만 딸은 이미 효녀의 가면을 쓰고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 오열하며 의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그녀를 보며 그 누구도 그녀가 범인일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비극이 채 가시기도 전 이번엔 친오빠의 차례였습니다. 어민숙은 시력을 잃은 어머니를 간병하던 오빠에게 접근했습니다. 오빠, 요즘 간병하느라 눈이 너무 피로해 보여. 내가 좋은 안약 넣어줄게. 여동생의 다정한 제안에 오빠는 의심 없이 침대에 누워 눈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병에 든 것은 안약이 아니라 살갗을 녹여버리는 치명적인 염산이었습니다. 내 눈이 타는 것 같아. 그 끔찍한 비명이 방안을 울리는데도 어민숙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빠의 얼굴 위로 떨어지는 염산의 궤적을 차갑게 지켜보았죠. 눈앞이 하얗게 타오르다 이내 영원한 어둠 속으로 잠겨버린 오빠. 훗날 취재진과 만난 친오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공기를 회상했습니다. 동생이 안약을 넣어준다고 할 때 목소리가 정말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눈에 액체가 닿자마자 머릿속이 터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죠. 제가 괴로워할 때 동생은 제 손을 잡고 같이 울어줬습니다. 그 눈물이 다 가짜였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존재를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민숙의 광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력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는 오빠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더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빠가 입원한 병실에 찾아가 링거 호스에 이물질을 주입하려 시도했고 심지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집에 불을 질러 몰살하려 했습니다. 가족들의 목숨값으로 타낼 보험금 계산을 이미 마친 상태였던 겁니다. 당시 수사 관계자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보통의 범죄자들은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최소한의 선이 있는데 어민숙에게는 그 선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어머니의 눈은 그저 명품백 몇 개로 바꿀 수 있는 재화에 불과했습니다. 가족들의 시력을 앗아가고 목숨까지 위협하며 챙긴 보험금. 그녀는 그 피 묻은 돈을 들고 다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비명과 오빠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 법도 한데 그녀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새로 나온 신상 가방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코가 얼마나 더 예뻐졌는지 거울을 보며 만족해했죠. 피부치들의 어둠을 팔아 자신의 화려함을 샀던 이 기괴한 연극. 하지만 여러분, 그녀의 사녀는 이제 가족이라는 울타리마저 넘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뿌리까지 모두 불태워버린 어민숙. 이제 그녀의 주변에는 더 이상 이용할 가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다음 타깃은 누구였을까요? 돈줄이 끊기기 시작한 그녀의 서늘한 시선은 이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타인들을 향해 서서히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집안의 열쇠까지 맡겼던 그 사람들에게 어민숙은 어떤 지옥을 선물했을까요? 범죄의 영역이 집 밖으로 확장되는 순간 그녀의 수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담하고
잔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건넨 호의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 그 칼날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피를 나눈 가족조차 현금 인출기로 보였던 그녀에게 생판 남인 타인들의 목숨은 과연 어떤 가치였을까요? 이제 그녀의 광기는 무고한 이들의 일생을 통째로 잿더미로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성스러운 울타리마저 제 손으로 허물어뜨린 어민숙. 어머니의 비명과 오빠의 절규를 명품 가방과 맞바꾼 그녀의 탐욕은 이제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부치들의 희생으로 얻은 돈조차 그녀의 밑빠진 독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죠. 이제 그녀의 서늘한 시선은 집안이 아닌 담장 너머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던 무고한 타인들. 그들이 바로 어민숙의 새로운 사냥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희생된 사람은 어민숙이 평소 언니라고 부르며 따랐던 가사도우미 강씨였습니다. 강씨는 사별의 아픔을 겪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민숙을 진심으로 가엾게 여겼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그녀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집 방 한 칸을 내어줄 정도로 정이 많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민숙에게 그 호의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범행을 위한 최적의 기회일 뿐이었습니다. 2005년 1월의 어느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정적 속에서 어민숙은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라이터와 인어 물질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머물던 방에 불을 지르고 유유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순식간에 번진 불길은 집 전체를 삼켰고 단잠에 빠져있던 강 씨의 가족들은 지옥 같은 화마 속에서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이 사고로 강 씨의 남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을 거두었고 강 씨 본인은 전신에 끔찍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집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어민숙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척했지만 사실 옆 건물 그림자에 숨어 타오르는 집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병원에서도 사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입원해 있던 병실에서 알게 된 또 다른 보호자, 최 씨가 다음 타깃이었죠. 최 씨는 병원에서 만난 어민숙의 나긋나긋한 말투와 세련된 외모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고 어민숙은 최 씨에게 언니, 이거 요즘 유행하는 피로회복제인데 하나 마셔봐 라며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최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어민숙은 익숙한 동작으로 품속에서 날카로운 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병실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대담하게도 최 씨의 눈을 찔러 실명시켰습니다. 훗날 최 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공포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주스를 마시고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한참 뒤에 깨어났는데 세상이 온통 깜깜한 거예요. 옆에서 인숙이가 언니, 정신이 들어? 갑자기 쓰러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 부드러운 손길이 나를 장님으로 만든 악마의 손이었다니. 지금도 그 목소리만 생각하면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어민숙은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실명한 최 씨의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쇼핑을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타인의 일생을 송두리째 파괴해놓고 고작 몇백만 원어치의 옷과 화장품을 사는데 사용한 겁니다. 그녀의 범행 패턴은 갈수록 잔인하고 즉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보험금이라는 목적을 넘어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일치합니다. 항상 명품을 휘두르고 다녔어요. 말투는 얼마나 기품 있는지
이화여대 나온 부잣집 딸이라고 해서 다들 의심 한번 안 했죠. 돈도 잘 써서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재료는 그녀를 믿었던 사람들의 비명과 피눈물이었습니다. 어민숙은 타인의 호의를 갈취하고 그들의 가장 소중한 신체 부위를 훼손하며 자신의 허영을 채워나갔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기억 속 어민숙은 친절한 사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면제와 핀, 그리고 라이터를 든 괴물이 살고 있었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시력이 사라지거나 소중한 가족이 목숨을 잃거나 평생 일궈온 보금자리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건이 터지고 피해자가 속출하는데도 왜 그녀는 5년 동안이나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완벽한 연기력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녀의 잔혹한 연극에도 마침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그녀가 가장 만만하게 생각했던 누군가의 아주 작은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녀의 화려한 가면이 벗겨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녀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형사들 앞에서도 끝까지 천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지인의 삶을 파멸로 몰아넣고도 태연히 명품 쇼핑을 즐기던 그녀. 하지만 이제 그녀를 향한 수사망은 숨막힐 듯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취조실 의자에 앉았을 때 우리는 어떤 괴물과 마주하게 될까요? 남동생의 절박한 제보와 겹겹이 쌓인 의문의 사고들. 마침내 꼬리가 밟힌 어민숙이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형사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존재가 예사롭지 않음을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품격을 따졌죠.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서 화려한 명품 쇼핑백들에 둘러싸인 채 연행되던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억울하게 잡혀온 귀부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연극은 취조실 문이 닫히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형사들이 첫 번째 남편의 실명과 사망, 그리고 연이은 가족들의 비극을 하나하나 들이밀자 어민숙의 대응은 기가 막혔습니다. 질문이 날카로워질 때마다 그녀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숨을 못 쉬겠어요. 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입가에 거품을 물고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형사들은 수사를 중단하고 그녀를 업은 채 인근 응급실로 미친 듯이 뛰어야만 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눕혀진 어민숙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밀 검사를 마친 의사가 형사에게 다가와 건넨 말은 충격적이었죠. 이 환자, 지금 연기하는 겁니다. 뇌파도, 동공반응도, 심박수도 지나치게 정상이에요. 다 듣고 있으면서 발작하는 척하는 겁니다. 형사는 허탈함과 동시에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침대로 돌아온 형사가 자는 척하는 그녀의 곁에서 낮게 읊조렸습니다. 어민숙 씨, 연기 그만하고 있나요? 다들 통났으니까.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경을 헤매던 그녀가 슬그머니 눈을 뜨더니 형사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몸을 일으킨 것이었죠. 취조실로 돌아온 그녀는 이제 태도를 싹 바꾸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던 가련한 미망이는 온데간데 없고 아주 차갑고 냉소적인 얼굴로 형사들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범행 동기를 마약 탓으로 돌렸습니다. 우울증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나요. 누가 시켜서 한 일 같아요. 라며
책임을 회피했죠. 하지만 그녀가 흘리는 눈물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녀와 대화할수록 마치 감정이 없는 기계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기괴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수많은 강력범을 만나봤지만 어민숙 같은 불의는 처음이었습니다. 사람의 죄책감을 자극해도 전혀 타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수사팀의 심리를 파악해서 조종하려 들었죠. 자기가 불리해지면 갑자기 유치원 선생님 같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형사님, 저 배고픈데 밥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묻는데 그 순간 인간이 아니라 괴물을 마주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을 이화여대 출신의 부유한 집안 딸이라는 환상 속에 가두려 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이 많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형사들이 그녀의 초등학교 졸업 앨범과 실제 학력, 그리고 명문대 사칭 정황을 낱낱이 밝혀내자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조차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거짓말을 설계하기 위한 짧은 계산의 시간이었을 뿐이었죠. 거짓과 연기로 정철된 취조실에서의 시간들. 형사들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도 진실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회로가 아예 끊어진 존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어떤 인간이었던 걸까요? 단순히 돈에 미친 살인마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두운 심연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그녀의 이 기괴한 정신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표를 받아든 순간 수사팀은 다시 한번 깊은 절망과 공포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믿기 힘든 수치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민숙이라는 사람의 내면에는 얼마나 깊은 어둠이 더사리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마라는 단어만으로 그녀를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껏 우리가 알던 연쇄살인마들의 상식을 모조리 파괴하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 그녀의 진짜 정체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거짓과 연기로 가득했던 취조실의 공기 속에서 형사들은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흔히 보던 범죄자의 부류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경찰은 그녀의 복잡하고도 기괴한 내면을 해부하기 위해 범죄 심리 전문가들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실시했죠. 바로 사이코패스 판정 척도 PCLR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 전문가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단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숫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40점 만점에 40점, 혹은 그에 육박하는 만점에 가까운 수치. 여러분은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20여 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유영철이 28점이었고 경기 남부 연쇄살인마 강호순이 27점이었습니다. 세상을 벌벌 떨게 했던 그 괴물들조차 어민숙 앞에서는 평범한 수준으로 보일 만큼 그녀는 순수 악 그 자체였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어민숙은 타인의 고통을 학습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회로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완성된 포식자라고 말이죠. 당시 그녀를 면담했던 심리 전문가는 그날의 분위기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보통의 범죄자들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거나 미안한 척이라도 합니다. 하지만 어민숙은 달랐어요. 그녀에게 타인의 고통은 TV 화면 속 뉴스보다도 멀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면담 도중 피해자들의 처참한 사진을 보여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오히려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거나 자신의 손톱을 정리하며 언제 끝나요? 배고픈데 라고 묻더군요. 그건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녀에겐 오직
자신의 욕구만이 세상의 중심이었으니까요. 그녀가 가로챈 보험금 총액은 약 5억 9천만 원. 2000년대 초반 물가를 생각하면 지금의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수사팀은 이 돈의 행방을 쫓으며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보통의 생계형 범죄라면 빚을 갚거나 가족을 위해 썼겠지만 어민숙은 달랐었습니다. 그녀는 그 피 묻은 돈을 오직 자신의 사치를 위해 탕진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고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전전하며 자신의 코를 더 높고 예쁘게 만드는 성형 수술비로 쏟아부었습니다. 타인의 목숨을 팔아 자신의 껍데기를 치장하는 것. 그것이 어민숙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이런 기괴한 집착을 포식자적 사치라고 분석했습니다. 타인을 파멸시키고 그 대가로 얻은 전리품을 몸에 휘두를 비로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만든 허구의 세계, 즉 명문대 출신의 부유한 집안 딸이라는 배역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기체 인출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취조실에서 그녀가 보여준 나긋나긋한 말투, 그리고 상황 자유자재로 흘리던 눈물, 이 모든 것은 타인을 조종하기 위한 정교한 도구였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이 무엇에 약하고 어떤 표정에 흔들리는지 본능적으로 꿰뚫고 있었죠. 형사들조차 그녀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저를 좀 믿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에 얼마나 많은 남편과 가족들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야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돈을 노린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영혼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공감 능력이 거세된 존재가 사회에 섞였을 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어민숙은 대한민국 범죄사에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가장 선명하고도 공포스럽게 각인시킨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처음으로 마주한 이해 불가능한 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법의 심판대 위에 선 그녀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마지막 독서를 내뱉었죠. 과연 그녀는 재판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녀가 앗아간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제 이 잔혹한 연극에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막이 매려진 뒤에 남겨진 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가운 어둠이었습니다. 철창 속에 갇힌 괴물. 하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 끝나지 않은 비극의 현장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2006년 대한민국 사법부는 어민숙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중단된 이 나라에서 그녀에게 내려진 최후의 선고였죠. 그렇게 한 여자가 벌인 잔혹한 연극은 철창 뒤로 사라지며 막을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피해자들의 표정에는 안도감 대신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옥으로 갔지만 피해자들이 갇힌 지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언론 보도와 사건 관계자들의 기록을 통해 전해진 어민숙 가족들의 삶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딸의 손에 시력을 잃은 어머니와 오빠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정막만이 흐르는 집안에서 서로의 기척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취재 기록에 따르면
어머니는 더듬거리는 손길로 벽을 짚으며 겨우 몸을 가누는 처지였죠. 딸이 건넨 석류 주스 한 잔에 무너져버린 인생. 어머니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목이 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애가 감옥에서 나온다는 소문만 들려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내 눈을 앗아간 게 내 딸이라는 사실보다 언젠가 그 애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그게 더 무섭습니다. 친오빠의 상황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염산에 타버린 눈은 이제 어떤 빛도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그는 매일 밤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오빠, 안약 넣어줄게 라고 속삭이며 다가오는 그 끔찍한 악몽 말이죠. 오빠는 기초수급비로 연명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남겨진 그의 마지막 호소는 이랬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이 고통은 몰랐을 텐데. 인숙이는 지금도 교도소 안에서 웃고 있겠죠? 자신의 코가 얼마나 예쁜지 거울을 보면서 말입니다. 교도소 관계자들로부터 흘러나온 어민숙의 근황은 우리를 다시 한번 경악해 합니다. 그녀는 수감 생활 중에도 자신의 미모에 집착하며 다른 수용자들을 조종하려 드는 등 사이코패스 특유의 성향을 전혀 버리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단속문 한 장조차 마약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으로 채웠던 그녀에게 무기징역이란 속죄의 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사냥터가 바뀐 것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민숙이 앗아간 것은 단순히 피해자들의 시력이나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겨진 이들이 평생 품고 살아야 했던 인간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존재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법입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음료 한 잔, 다정한 말 한마디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방어 기제를 세워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시린 흔적은 가장 가까운 이의 손길마저 공포로 기억하게 된 피해자들의 부서진 일상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소 뒤에 숨겨진 40점짜리 광기, 어민숙이라는 이름이 남긴 이 끔찍한 흉터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엄여인 사건은 단순히 한 여자의 잔혹한 살인극으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돈으로 환산하고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사치를 위한 발판으로 삼았던 그녀.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의 미소에 가려져 있던 우리 사회의 빈틈입니다. 수년간 반복된 사고와 실명 속에서도 아무런 의심 없이 지급되었던 보험금,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늦게 세상에 알려졌던 비명들 말입니다. 그녀는 감옥에 갇혔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차갑습니다. 악은 결코 괴물의 형상을 하고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가장 친절한 이웃의 모습으로, 때로는 가장 가련한 미망인의 눈물로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서로를 지키는 눈을 뜨고 있을 때만이 제2의 엄여인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경각심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천, 평창동. 이곳에서 200억 원대의 자산을 일군 72살의 박순복 할머니가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며느리 임씨는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돈보따리를 들고 새벽에 집을 나갔다고 말이죠. 그로부터 7년 뒤 저택의 낡은 벽난로 안쪽,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던 가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현장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좁고 어두운 틈새, 세워진 채로 굳어버린 주인, 바로 7년 전 사라졌다던 박할머니였습니다. 도대체 할머니는 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차가운 벽 속에 갇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평온한 얼굴로 이 집을 지켜온 이들 중 과연 누가 할머니를 이 좁은 어둠 속에 강제로 가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굳게 닫혔던 그날 밤의 벽난로를 깨고 감춰진 진실의 실체를 마주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사건의 기록을 들여다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서울 평창동 설 연휴를 코앞에 둔 거리엔 귀성인파의 들뜬 발걸음이 넘쳐났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죠.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한파 속에서도 사람들은 명절 선물 보따리를 양손 가득 들고 오갔습니다. 대형마트 앞엔 과일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정육점에선 한우 선물 세트가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던 그 시간, 평창동 언덕 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고급 주택가 한편에 유독 고요한 저택이 한 채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과 대리석으로 지어진 3층짜리 양옥. 마당엔 수령 50년은 됐을 법한 소나무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고 현관 앞 하단엔 동백꽃이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의 주인은 박순복, 당시 72살의 노인이었습니다. 박 씨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단돈 5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200억대의 자산을 일군 자수성가형 인물. 평창동 일대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부자였죠. 그러나 그녀는 재력을 과시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수수한 한복 차림에 고무신을 신고 다녔고 동네 어르신들과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는 게 낙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성당 미사에 빠지지 않았고 불우이웃 성금도 꼬박꼬박 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복 많은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지영, 동네방네 소문난 효부였죠. 시어머니 식사를 직접 차리고 매일 아침 한약을 끓여드리고 외출할 때면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습니다. 이웃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박할머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3대가 한 지붕 아래 오순도순 모여 사는 화목한 가족. 그러나 그 저택의 고요함 속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균열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박할머니가 자주 들르던 은행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의 담당 직원이었던 최미경 씨. 그녀는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의 통화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은행 직원 최미경 씨의 증언입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좀 떨리시더라고요. 미경아, 내가 중요한 결심을 했다. 내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려고 한다. 공증서를 좀 준비해 줄 수 있겠니? 저는 깜짝 놀랐죠. 200억이 넘는 재산을 다 기부하신다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덧붙이신 말씀이 있었어요. 최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내 방을 뒤지는 재미에 산다. 내가 죽으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갈지 그게 걱정이야. 그러시더라고요. 200억, 그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서 효부의 가면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던 걸까요? 박할머니는 왜 갑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한 걸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정말 시어머니의 방을 뒤지고 있었던 걸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박할머니에겐 남다른 소신이 있었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해. 자식한테 너무 많이 물려주면 그게 독이 되는 거야.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었죠. 그녀는 이미 아들에게 강남 아파트 2채와 상가 건물을 물려준 상태였습니다. 충분히 줄 건 줬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게 그녀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누군가에겐 그것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2013년 1월 14일 설 연휴 하루 전날 오후 박할머니는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공증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할머니의 뒤를 밟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 그녀는 시어머니의 멱살을 움켜잡더니 로비 한복판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노망난 할망구가 내 돈을 다 버리려고 해. 은행원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를 밀치고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이를 악물고 있던 그 모습을 최미경 씨는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눈빛이 사람 눈이 아니었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소란 끝에 경비원이 며느리를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박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박송복 할머니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평창동 저택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날인 1월 15일 설 연휴 당일 아침 며느리 지영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